폴란드 국경의 하늘이 뚫린 날, 유럽은 침묵했습니다. 러시아의 드론이 국경을 넘자 강대국들의 방패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탄약은 바닥났고 무기창은 비었습니다. 그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한 나라의 이름이 회의실 스크린에 떠올랐습니다. 코리아. 불과 70년 전 총 한 자루도 없이 전쟁을 치렀던 그 나라가 이제는 세계의 방패로 불립니다. 서방의 무기가 늦어질 때 한국은 이미 하늘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면 세계는 지금 묻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는 바로 한국인가? 저는 리처드 호크입니다. 영국 출신 국제방위 분석가죠. 30년간 나토의 방공 시스템을 설계하고 러시아 억제 전략을 썼습니다. 그런 제가 그날 밤 폴란드 국경에서 하늘이 찢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윙윙거리는 저주파 진동이 레이더실 벽을 타고 흘렀죠. 나토 경보망은 침묵했습니다. 화면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하늘은 뚫려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14일 새벽이었습니다. 폴란드 동부 국경, 바르샤바 나토 레이더 통제실이었죠. 붉은 경고등이 깜빡였습니다. 그런데 화면은 깨끗했어요. 침입 물체 없음. 정상 작동. 모든 수치가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교신망에서 폴란드군 목소리가 터졌죠. 드론이 지나갔습니다. 러시아제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레이더가 작동하는데 적이 지나갔다는 겁니까? 저는 모니터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30년간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죠. 동료들이 소리쳤어요. 시스템 오류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은 정상이었어요. 문제는 우리가 막을 게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날 아침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브뤼셀 나토 본부였죠. 각국 장성들이 모였습니다. 독일, 프랑스, 폴란드, 영국. 모두 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데이터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유럽의 무기고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탄약 재고는 3주치. 방공 미사일은 훈련용조차 부족했죠. 공급망은 이미 2년 전부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서방 방산업체들의 납기는 평균 10년이었어요. 주문해도 받을 수 없는 무기.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프랑스 장군이 독일을 비난했죠. 당신네 예산 삭감 때문이야. 독일이 반박했습니다. 프랑스는 뭘 했습니까? 폴란드가 소리쳤어요. 우린 최전선인데 누가 책임집니까?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시스템의 실패였죠. 책임자를 찾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30년간 제가 만든 모델이 틀렸습니다. 러시아 억제 백서, 방공망 설계도, 탄약 소비 예측. 모두 현실과 맞지 않았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 서류 더미를 바라봤어요. 30년의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스스로에게 물었죠. 그때였습니다. 컴퓨터 화면에서 한 파일이 눈에 들어왔어요. 네덜란드 국방부 조달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이 이상했죠. 네덜란드 마이너스 한국 무기 조달 시범 사업. 한국. 저는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데이터가 펼쳐졌습니다. 현무, K2 블랙팬서, 천무. 생소한 이름들이었죠. 납품 기간 3개월. 시험 결과 우수. 추가 도입 검토 중.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소비자였죠. 무기를 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공급자가 된 겁니까? 저는 더 많은 파일을 열었습니다. 폴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 모두 한국산 무기를 검토하고 있었죠. 3개월이라는 숫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우리는 10년이었어요. 그들은 3개월. 이게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30년간 본 적 없는 공식이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70년 전 그들은 폐허였습니다. 총 한 자루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나라였죠. 그런데 지금은 유럽이 그들의 무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나라를 직접 봐야겠다고요.
데이터만으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그 한 줄의 이름이 제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한국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나토 데이터베이스를 뒤졌죠. 네덜란드뿐만 아니었습니다. 폴란드가 K9 자주포 수백 대를 계약했어요. 에스토니아가 K2 전차를 도입했습니다. 노르웨이가 천무 다연장 로켓을 검토 중이었죠. 한국이라는 이름이 도처에 있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없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유럽 방위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료 분석가를 찾아갔습니다. 제임스였죠. 그는 비웃었어요. 한국산 무기요? 리처드, 그건 값싼 대체품일 뿐입니다. 품질은 우리를 못 따라와요. 저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그럼 왜 그들의 납기가 3개월이고 우리는 10년입니까? 제임스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죠. 일시적 현상일 겁니다. 오래가지 못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3개월 대 10년. 이건 일시적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나토 무기 조달 회의가 열렸죠. 각국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독일 대표가 말했어요. 우리는 전통적 파트너십을 유지해야 합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이게 나토의 기본이죠.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어떻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프랑스 대표가 코웃음 쳤습니다. 한국? 그들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어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네덜란드 시험 결과는 우수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계약했죠. 검증이 필요한 건 우리 시스템 아닙니까? 독일 대표가 얼굴을 붉혔어요. 조심하세요, 호크.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진실 편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네덜란드 국방부에 연락했습니다. K9 자주포 시험 영상을 요청했죠. 3일 후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사무실 문을 잠그고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네덜란드 북부 사격장이었죠. K9 자주포가 포진해 있었습니다. 명령이 떨어졌어요. 첫 발이 발사됐습니다. 폭발음이 스피커를 뚫고 나왔습니다. 목표물이 정확히 명중됐죠.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장전 시간이 20초였어요. 두 번째 발사. 또 명중. 세 번째, 네 번째. 오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다시 재생했어요. 똑같았습니다. 정확도, 속도, 안정성. 모두 우리 기준을 넘어섰죠. 이건 값싼 대체품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게임 체인저였어요. 영상 속 네덜란드 장교가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처음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어요. 신뢰. 30년간 우리가 잃어버린 단어였죠. 저는 더 많은 자료를 찾았습니다. 폴란드 현장 보고서, 에스토니아 평가서, 핀란드 테스트 결과. 모두 같은 결론이었어요. 한국 무기는 빠르고 정확하고 믿을만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속도였죠. 3개월이라는 납기.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우리는 설계에만 2년이 걸렸어요. 생산에 5년, 납품에 3년. 총 10년이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주문부터 인도까지 3개월. 이건 단순한 효율성이 아니었어요. 이건 시스템 자체가 다른 겁니다. 저는 깨달았죠. 우린 이길 수 없다고. 속도가 완전히 다르다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나라를 직접 봐야 한다고요. 데이터와 영상만으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그들이 어떻게 시간을 무기로 만들었는지 보고 싶었어요. 저는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서울행이었죠. 동료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30년간 믿었던 시스템을 의심한다는 걸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 계산이 틀렸다면 세상이 바뀐 것이다. 한국이라는 이름 하나가 제 인생을 뒤집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진실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두려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항상 그렇죠. 외면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죠. 깔끔했습니다. 질서정연했어요. 이곳은 전쟁의 상처를 품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미래의 설계도를 품은 나라였죠.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에게 물었어요.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발전했습니까? 기사가 웃었습니다. 우린 느릴 시간이 없었어요. 빨리 안 하면 죽으니까요.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화방산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이었죠. 시험장이 보였어요. 넓은 부지에 각종 무기 체계가 늘어서 있었습니다.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현무 미사일. 영상으로만 보던 것들이 눈앞에 있었죠. 안내원이 말했습니다. 오늘 사격 시험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안전모를 썼죠. 기술자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K9 자주포가 포문을 열었어요. 굉음이 터졌습니다. 땅이 흔들렸죠. 목표물이 정확히 명중됐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재장전. 다시 발사. 또 명중. 오차가 없었습니다. 저는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영상으로 볼 때와 달랐어요. 실제로 보니 더 강렬했습니다. 이건 그냥 무기가 아니었죠. 이건 정밀함의 예술이었습니다. 시험이 끝난 후 기술자들을 만났습니다. 젊었어요. 30대 초반쯤 보였습니다. 한 엔지니어에게 물었죠.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느리면 누군가 죽습니다. 말투가 담담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죠.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걸요. 다른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겪었습니다. 아버지 세대가요. 그분들이 아무것도 없이 싸우는 걸 봤어요. 우린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방에선 무기를 만드는 게 사업이었어요. 이익과 손실을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달랐죠. 이건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신념의 문제였어요. 오후에 LIG넥스1을 방문했습니다. 레이더와 미사일 시스템을 만드는 곳이었죠. 연구실로 안내받았어요. 모니터가 가득했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죠.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김 박사였어요. 그에게 물었습니다. 3개월 납기가 정말 가능합니까?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우린 그렇게 설계했으니까요. 저는 놀랐습니다. 설계요? 김 박사가 설명했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속도를 고려해서 만듭니다. 부품 표준화, 생산 라인 최적화, 공급망 단축. 모든 과정이 시간을 줄이는 방향이죠. 시간은 곧 생명이니까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시간은 곧 생명. 서방에선 시간을 돈으로 환산했어요. 납기가 길면 비용이 올라갔죠. 하지만 여기선 시간이 생명이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철학이었어요. 저녁에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호텔 창문으로 야경이 보였죠.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느껴졌습니다. 수천 개의 엔진이 숨쉬고 있다는 걸요. 이 나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에도 준비하고 있었죠.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적었어요. 한국의 무기는 기술이 아니라 신념으로 만들어진다. 그들은 속도를 선택한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 속도를 만들었다. 데이터는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 이상이었어요. 숫자 뒤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념이 있었죠. 저는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싸우는 나라가 아니라 준비된 나라라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30년간 품었던 의심이 사라졌어요. 대신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확신이요.
진정한 강국을 보았으니까요. 저는 브뤼셀로 돌아왔습니다. 나토 본부였죠. 3일간 한국에서 본 것들을 정리했어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죠. 한국 방산의 속도, 그리고 우리의 실패.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각국 방산 대표들이 모여 있었어요.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모두 익숙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죠. 한국 무기의 속도는 현존 시스템을 압도합니다. 화면에 데이터를 띄웠어요. 납기 3개월, 정확도 99.8%, 가격은 우리의 60% 수준입니다. 그리고 품질은 동등하거나 우수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공감이 아니었어요. 냉소였죠. 프랑스 대표가 코웃음 쳤습니다. 호크, 그건 일시적 유행일 뿐입니다. 품질 관리가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미국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은 검증된 시스템이 없어요. 실전 데이터가 부족하죠. 우리는 70년 경험이 있습니다. 독일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경험을 무시할 순 없죠. 저는 반박했습니다. 경험이 중요합니까? 폴란드는 이미 500대를 계약했습니다. 에스토니아, 핀란드, 노르웨이도 도입을 결정했죠. 시장이 답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조심하세요, 호크.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우리는 동맹입니다. 한국은 그저 소비자였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공급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진실 편입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분위기가 차가웠어요. 복도에서 동료가 다가왔습니다. 제임스였죠. 리처드, 자네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우리 체제를 부정하는 건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정이 아닙니다. 현실이에요. 우리가 느리다는 게 문제죠. 제임스가 한숨을 쉬었어요. 자네, 이러다 곤란해질 걸세.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았죠. 30년간 이 체제의 일원이었습니다. 나토를 믿었어요. 서방의 기술을 신뢰했죠. 그런데 지금 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배신자가 된 건가요? 아니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귀를 막았습니다. 데이터보다 자존심이 중요했죠. 계산보다 체면이 앞섰어요.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진실이 체면보다 가벼워진 순간이라는 걸요. 다음 날 새로운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폴란드 현지 소식이었죠. 한국이 추가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까지 협상 중이었습니다. 논의 중이 아니었어요. 이미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았어요. 회의하는 동안 그들은 계약했습니다. 토론하는 동안 그들은 납품했죠. 속도가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랐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담당자였죠. 호크 박사, 한국 무기 성능 보셨습니까? 우리 병사들이 처음으로 안심하고 있어요. 이건 게임 체인저입니다. 저는 받아 적었습니다. 게임 체인저. 맞는 말이었어요. 규칙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득권자들은 여전히 낡은 지도를 펼치고 있었죠. 그날 저녁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유럽 방위 산업 포럼이었어요.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죠.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미래는 한국에 있습니다. 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저는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70년 경험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70년 생존을 증명했어요. 우리는 10년 납기를 정상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3개월을 표준으로 만들었죠. 이건 기술의 차이가 아닙니다. 철학의 차이입니다. 동료들이 황당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가 계약서를 쓰는 동안 한국은 무기를 만듭니다. 우리가 회의하는 동안 한국은 납품하죠. 속도는 이제 무기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회견이 끝난 후 복도는 어색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저는 혼자 걸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죠.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밤에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브뤼셀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조용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요동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편이 아니었어요. 저는 한국의 편에 섰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진실의 편에 섰죠. 그날 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30년 동맹과 결별했다. 하지만 진실과 동맹을 맺었다. 한국은 옳았다. 그리고 나는 그 증인이 될 것이다. 저는 폴란드로 향했습니다. 2개월 만이었죠. 동부 군기지였어요. 처음 왔을 때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긴장감이 사라졌어요. 병사들 얼굴에 여유가 보였습니다. 기지 사령관을 만났습니다. 야누시 대령이었죠. 그가 악수를 청했어요. 호크 박사 다시 오셨군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야누시 대령이 밖을 가리켰습니다. 직접 보시죠. 우리는 차를 타고 이동했어요. 사격장이 보였습니다. K9 자주포들이 정렬돼 있었죠. 한국산이었습니다. 병사들이 훈련 중이었습니다. 명령이 떨어졌어요. 포가 발사됐습니다. 굉음이 터졌죠. 목표물이 정확히 명중됐어요. 재장전. 다시 발사. 또 명중. 병사들의 움직임이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야누시 대령이 말했습니다. 이전 장비는 고장이 잦았어요. 병사들이 불안해했죠. 그런데 이건 다릅니다. 오작동률이 0.2%예요. 처음으로 우리 장비를 신뢰합니다. 저는 병사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젊은 포병이었어요. 물었죠. 이 장비 어떻습니까? 그가 웃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처음으로 믿을 수 있는 무기입니다. 전에는 쏘면서도 불안했어요. 지금은 확신합니다. 다른 병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함께 있어요. 문제 생기면 바로 고쳐줍니다. 우린 버려지지 않았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버려지지 않았다. 서방은 무기만 팔고 떠났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정비동으로 갔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있었어요. 작업복이 흑투성이었습니다. 그들은 폴란드 병사들과 함께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죠. 땀을 흘리며 일했습니다. 저는 한 엔지니어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울에서 봤던 얼굴이었어요.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린 끝까지 함께 갑니다. 납품이 끝이 아니에요. 작동까지 책임집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그가 웃었어요. 힘들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우리 무기로 자기 나라를 지킵니다. 우린 그 책임을 함께 져야죠. 그 말이 울렸습니다. 책임. 서방은 계약서에 책임을 적었어요. 한국은 현장에서 책임을 졌습니다. 이건 납품이 아니었죠. 연대였습니다. 오후에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최근 3개월간 성과였어요. 훈련 완료율 98%, 오작동률 0.2%, 병사 만족도 95%. 숫자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야누시 대령이 덧붙였습니다. 전선 긴장도가 낮아졌어요. 우리가 준비됐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러시아도 압니다. 이제 우린 방패가 있다고. 저는 데이터를 받아 적었습니다. 그런데 숫자 뒤에 보이는 게 있었어요.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안심하는 표정, 자신감 있는 눈빛. 속도가 생명을 구한 첫 사례였죠. 저녁에 병영식당에서 식사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폴란드 병사들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서로 농담하며 웃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통했죠. 전선의 언어로요. 다음 날 바르샤바로 돌아왔습니다. 호텔에서 뉴스를 켰어요. CNN이었습니다.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죠. 한국 방산의 기적, 미러클 딜리버리. 앵커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유럽 방산 시장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3개월 납기, 높은 품질,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 유럽 각국이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BBC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유럽의 새로운 방패.
알자지라도 다뤘어요. 속도의 혁명, 한국 방산이 만든 새 기준.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르샤바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죠. 70년 전 이 땅은 전쟁으로 폐허가 됐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 이 땅을 지키고 있었죠.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적었죠. 70년 전 그들은 총 한 자루 없었다. 유엔군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남았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의 방패가 되었다. 이건 경제의 기적이 아니다. 신념의 기적이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푸틴 고맙군. 내가 우리를 한국으로 이끌었어. 아이러니였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한국의 가치를 드러냈죠. 위기가 진실을 밝힌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평온했습니다. 한국은 보고서가 아니라 행동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땀방울이 포탄보다 뜨거웠습니다. 속도는 생명을 구했죠. 그리고 한국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한국을 존경했습니다. 기적은 이론이 아니라 행동에서 태어난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저는 그 기적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브뤼셀에서 긴급 소식을 들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성명이었죠. 모스크바발 뉴스였어요. 한국 무기를 사용하는 국가는 러시아의 적으로 간주한다. 협박이었습니다. 나토 본부가 술렁거렸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독일 대표가 말했습니다. 이건 심각합니다. 러시아를 자극하면 안 돼요. 프랑스가 동의했죠. 한국 장비 도입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검토라니요? 협박에 굴복하자는 겁니까? 독일 대표가 얼굴을 붉혔어요. 현실을 봐야죠, 호크. 러시아와 전면전을 원합니까?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전면전이 두려워서 방어를 포기합니까? 그럼 이미 진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더 나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일부 국가가 한국 무기 계약을 보류했다는 거였죠.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였어요. 미국 눈치를 봐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겁쟁이들이었죠. 저는 화가 났습니다. 30년간 이런 회의를 봤어요. 결정은 안 하고 토론만 했습니다. 행동은 미루고 변명만 늘어났죠. 그동안 러시아는 움직였어요. 우리는 말만 했습니다. 그날 밤 한국 뉴스를 봤습니다. 서울 국방부 청사였어요.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방산 본부장이 단상에 섰죠. 표정이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위협에 굴하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폴란드와 맺은 약속을 지킬 겁니다. 계약은 신의입니다. 우린 신의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러시아의 보복이 두렵지 않습니까? 본부장이 대답했죠. 두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서운 건 실패뿐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 그게 진짜 두려운 겁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눈빛에 공포가 없었어요. 결의만 있었습니다. 서방 정치인들과 달랐죠. 그들은 협박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한국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음 날 폴란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누시 대령이었죠. 호크 박사, 큰일입니다. 러시아가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피해는요? 야누시 대령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없습니다. 한국산 방공 시스템이 막았어요. 96% 요격 성공입니다. 믿을 수 없어요. 하늘이 지켜졌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96%.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어요. 생명이었습니다. 한국 무기가 실전에서 증명한 겁니다. 급히 폴란드로 날아갔습니다. 기지에 도착했어요. 병사들이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야누시 대령이 저를 맞았죠. 직접 보셨어야 했습니다. 미사일이 공중에서 폭발했어요. 하늘을 찢던 불덩이가 사라졌습니다. 레이더실로 갔습니다. 기록 영상을 봤어요. 러시아 미사일 25발이 날아왔습니다.
한국산 요격 시스템이 작동했죠. 24발이 공중에서 격추됐어요. 하나만 빗나갔습니다. 무인 지역에 떨어졌죠. 병사가 말했습니다. 이전 시스템이었다면 절반도 못 막았을 겁니다. 우린 살았어요. 한국이 우릴 살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사와 안도가 섞여 있었죠.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24시간 전 이 하늘은 미사일로 가득했죠. 지금은 평온했어요. 한국의 기술이 지켜낸 하늘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그리고 적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출이 아니었다. 한국은 무기를 판 게 아니라 믿음을 수출했다. 진짜 방패는 강철이 아니라 신념으로 만들어진다. 미사일이 사라지는 하늘 아래 내 의심도 함께 사라졌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나는 믿음을 봤다. 협박이 있었습니다. 동요가 있었죠. 하지만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지켰죠. 이게 진짜 강국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스스로를 한국의 증인이라 불렀습니다. 증인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저는 목격했습니다. 신념이 미사일을 막는 순간을요. 역사가 다시 쓰이는 순간을요. 저는 폴란드 북부로 향했습니다. 대규모 연합 실사격 훈련이 예정돼 있었죠. 유럽 6개국이 참여했어요. 독일, 프랑스, 영국, 폴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각국의 최신 무기 체계가 모였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사격장이었어요. 각국 장비들이 진을 치고 있었죠. 서방제 시스템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끝에 한국 체계가 보였어요.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이었습니다. 브리핑룸에 모였습니다. 평가단장이 말했죠. 오늘 훈련은 공정합니다. 모든 체계에 동일 조건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문서를 보니 이상했어요. 한국 장비 우대 금지 조항이 있었습니다. 저는 옆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저게 무슨 뜻입니까? 그가 작은 소리로 대답했어요. 기득권 업체들이 로비했습니다. 한국이 유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진실은 금지할 수 없는데요.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는 독일제 시스템이었어요. 주간 평지 사격이었습니다. 목표물 거리 30km. 발사 명령이 떨어졌죠. 포탄이 날아갔습니다. 명중했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두 번째는 프랑스제였습니다. 같은 조건이었죠. 역시 명중했어요. 관측실이 조용했습니다. 예상 범위였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부터 달라졌습니다. 야간 훈련으로 전환됐어요. 게다가 강풍이 불었습니다. 전자교란까지 가동됐죠. 실전보다 가혹한 조건이었습니다. 영국제 시스템이 나섰습니다. 레이더가 흔들렸어요. 목표 재탐지에 실패했습니다. 발사했지만 빗맞았죠. 두 번째 시도도 실패했어요. 장교들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독일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자교란의 시스템이 혼란스러워했어요. 세 차례 시도 중 한 번만 명중했습니다. 변명이 쏟아졌죠. 조건이 너무 가혹합니다. 이건 비현실적입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전쟁은 현실적입니까? 적이 조건을 물어봅니까? 한국 체계 차례가 왔습니다. 같은 조건이었어요. 야간, 강풍, 전자교란. K9 자주포가 포진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침착하게 준비했죠. 발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레이더가 작동했어요. 목표를 탐지했습니다. 교란에도 흔들리지 않았죠. 추적, 계산, 발사 승인. 4.7초 만이었습니다. 포탄이 날아갔습니다. 목표물에 명중했어요. 정확한 명중이었습니다. 관제실이 정적에 휩싸였죠.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재장전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포병들이 움직였어요. 동선이 정확했습니다. 3분 만에 재배치 완료됐죠.
두 번째 발사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번엔 6개 목표물이었습니다. 동시 교전이었죠. 천무 다연장 로켓이 가동됐어요. 포대와 레이더가 데이터를 공유했습니다. 무지연 연결이었죠. 발사 명령. 로켓들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불꽃이 밤하늘을 가로질렀어요. 6개 목표물 모두 명중했습니다. 동시에요. 오차가 없었습니다. 관측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평가단들이 데이터를 확인했죠. 한 번, 두 번, 세 번. 결과는 같았어요. 완벽한 명중률이었습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속도는 무기드다. 4.7초. 그 속도가 전장을 가른 겁니다. 재장전 3분. 동시 교전 성공. 이건 이론이 아니었어요. 훈련의 결과였습니다. 다음 날 평가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회의실이 꽉 찼어요. 평가단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보고서를 펼쳤죠. 연합평가단은 한국 체계를 표준 패키지로 권고합니다. 회장이 술렁거렸어요. 악조건에서의 안정성, 신속한 재배치, 동시 교전 능력. 모든 면에서 우수했습니다. 독일 대표가 항의했습니다.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프랑스도 거들었죠. 이건 성급합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말하고 있었어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저는 단상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30년 만에 느끼는 전율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교란은 심했고 하늘은 거칠었다. 하지만 한국의 체계는 흔들리지 않았다. 첫 발이 명중하는 순간 30년의 교과서가 조용히 닫혔다. 속도는 우연이 아니라 국력의 습관이었다. 저는 증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가 아니었어요. 역사였습니다. 저는 브뤼셀 나토 본부로 돌아왔습니다. 회의실이 달라져 있었어요. 벽에 새로운 문서가 걸려 있었습니다. 연합군 무기 표준 사양서 개정안이었죠. 그 안에 한 줄이 추가돼 있었습니다. 한국형 통합 패키지 조항. 표준이 바뀌었습니다. 납기, 훈련, 유지 정비까지 속도의 체계화가 시작된 겁니다. 저는 문서를 읽으며 생각했어요. 표준이 바뀌면 세계가 바뀐다고요. 다음 주부터 계약이 연쇄적으로 체결됐습니다. 루마니아가 K9 100대를 주문했어요. 체코가 천무를 도입했습니다. 그리스가 K2 전차를 검토했죠. 폴란드는 추가 계약을 맺었어요. 유럽만이 아니었습니다. 중동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랍에미리트였습니다. 동남아시아도 움직였죠. 필리핀, 인도네시아가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도미노였어요. 숫자가 믿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기존 방산 업체들이 흔들렸습니다. 주가가 떨어졌어요. 납기 단축을 발표했지만 소용없었죠. 시장은 이미 답을 선택했습니다. 품질과 납기, 그 기준이 제정이 됐어요. 저는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고용이 늘었어요. 폴란드의 한국방산협력센터가 설립됐습니다. 에스토니아의 훈련센터가 개설됐죠. 현지 기술자들이 한국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했어요. 3개월 후 다시 폴란드를 찾았습니다. 훈련센터였죠.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와 폴란드 병사들이 혼성팀을 이루고 있었어요. 에스토니아 기술자도 함께였습니다.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김 실장이었죠. 현장 동맹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우리는 장비를 파는 게 아니라 함께 싸울 방법을 만듭니다. 절차, 손짓, 눈빛. 전선의 언어를 갖게 만드는 거죠. 훈련을 지켜봤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폴란드어로 지시했어요. 폴란드 병사가 한국식 절차를 따랐습니다. 에스토니아 기술자가 정비를 점검했죠. 국적이 달랐지만 움직임은 하나였습니다.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이건 수출이 아니었어요. 연대였습니다. 함께 지키는 것, 그게 진짜 동맹이었죠. 그러나 정치는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러시아의 압박이 계속됐어요. 일부 국가가 주저했습니다. 미국의 눈치를 봤죠. 외교적 파열음이 터졌어요. 하지만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납기는 정확했어요. 3개월이면 3개월이었습니다. 약속을 지켰죠. 계약서에 적힌 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요. 각국 의회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독일 의회였어요. 한국 모델은 실행 가능한 억지력이다. 프랑스 의회도 비슷했습니다. 속도는 곧 안보다. 정치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폴란드 국민 82%가 한국 무기를 신뢰했어요. 안전을 사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응답이었습니다. 숫자가 정치를 이겼습니다.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30년 경력의 결산이었죠. 제목을 고민했어요. 한국, 무기 공급자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한국, 시간의 수호자. 이게 맞았습니다. 그들은 철로 무장을 만들지 않았어요. 시간을 무장시켰습니다. 속도가 정의가 되는 순간 전쟁의 규칙이 새로 쓰였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하늘이 맑았어요. 70년 전 한국의 하늘은 폭격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유엔군이 지켜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였습니다. 한국이 유럽의 하늘을 지키고 있었어요. 역사가 뒤집힌 겁니다. 받던 나라가 주는 나라가 됐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믿음을 주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나는 이제 안다. 강대국은 크기가 아니라 결의로 정의된다. 한국은 작지 않다. 가장 빠르고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가장 책임감 있는 나라다. 나는 이 시대의 기록자가 되기로 했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30년의 여정이 끝났어요. 아니,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증인으로 살기로 했죠. 진실을 기록하는 사람으로요. 그날 밤 서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박사였어요. 박사님, 리처드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김 박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린 그냥 약속을 지켰을 뿐입니다. 우리가 느리면 누군가 죽으니까요. 그 말이 다시 가슴을 쳤어요. 신념.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죠. 한국이라는 이름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바꿨어요. 속도의 혁명이었습니다. 신념의 승리였죠.